담당하고 있는 4년차 승무원 정민주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직군에 대해 네,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 직군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혹시 많은 말씀 들으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도 오늘 이제 승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무원 직무 소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승무원이란 직무는 기내 안전 관리 및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거 제가 할까요? 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이제 보안 장비라던가 기내에 있는 의료 장비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승객들이 모두 하고 나서 기내 보안 점검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안전 요원과도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무원이 서비스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전과도 많이 직결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승객들이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뭐 기내에서 음료 서비스도 하고 뭐 면세 서비스도 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필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에어부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 마인드, 국제적 감각, 강인한 체력, 센스와 민첩함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네 가지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서비스 마인드는 뭐 여러분이 이제 승무원이 되신다면 그 서비스를 하시니까 그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제적 감각은 외국어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나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등을 잘 할 수 있다면 비행에 수월하게 업무를 하겠죠. 그리고 강인한 체력은 아무래도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밤샘 비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면서 이렇게 체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센스와 민첩함. 이 부분은 이게 승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알아챌 수 있는 그 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민첩함은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승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일반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전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에어부산 승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서류 전형에서 서류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 체력 수영 테스트,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전형이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뭐 대한항공이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오디션 면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의 특기라던가 뭐 그런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1차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그때그때 전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항공사가 있다면 그 전형 절차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 자격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학력은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자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 필수로 소지해야 되고요. 일본어, 중국어 성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입니다. 우선 전공은 정말 무관한 게
실제로 비행할 때 동료들이랑 전공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특이한 전공도 되게 많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관련 없는 수학과라던가 컴퓨터 공학과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공이 만약에 특이하다 해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학은 영어 성적이 뭐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오픽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이 회사에 지원했을 당시의 스펙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보시면 저는 학력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고요. 총 학점은 4.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은 토익 780점. 굉장히 단촐하고 뭐가 없습니다. 우선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3학년 때 취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어디에 내가 조금 잘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런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취업 강의, 특강 이런 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승무원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연극영화과 졸업해도 승무원 되겠는데 이 생각으로 조금 쉽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나랑 승무원이랑 관련이 없는 과를 나왔는데 뭐 승무원이 되고 싶다 이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아무 상관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총 학점 부분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학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2.5점대의 밑으로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관리를 지금 대학생이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도 그렇고 다른 회사 항공사도 그렇고 학점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게 학점이 좀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점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밖에 없었어요. 저는 영어도 준비했고 중국어도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승무원 준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어학 점수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토익 점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토익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 된 거 보면 항공사는 그렇게 토익 점수를 크게 따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리고 바로 1차 실무 면접을 하게 됩니다. 1차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6명에서 8명의 지원자가 같은 면접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2~3명의 면접관이 앞에 계시고 거기 앞에서 서서 진행을 합니다. 조금 일반 기업이랑 이 점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라던가 그리고 자세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뭐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자신감이라던가 긍정적인 기운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질문은 자기소개랑 취향지 중 가장 가고 싶은 곳 이렇게 2가지를 받았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해서 다 공통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도 뭐 자기소개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엄청 연습을 많이 했고 준비를 확실하게 해갔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해서 자기소개 물어봤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취향지 중 가장 가고 싶은 곳도 뭐 승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삿포로를 가고 싶다 뭐라고 답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1차 합격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신감이랑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실무 면접을 진행하셨던 매니저님이랑 제가 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매니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3초 안에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좀 자신감이랑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저희는 그 면접을 볼 때 좀 미소를 항상 띠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미소인지 가짜 미소인지 이런 것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중점으로 두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키워드 준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진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 이제 면접 질문들, 예상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아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문장을 통으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뭐 100개의 리스트가 있으면 그 100개에 맞는 답변을 전부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생각이 안 나면 떨고, 그리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면 수정을 해서 아예 키워드 준비로 키워드 설정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취향지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이라는 질문에 키워드를 그냥 삿포로 하나만 적고, 삿포로 왜? 눈. 왜냐하면 나는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눈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라는 거를 마인드맵에 가지치기 하듯이 그렇게 해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거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나서 저의 면접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장을 다 외우고 면접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키워드 설정을 하고 면접을 다시 보러 다녔을 때는 항상 뭐 최종 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는 항상 합격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면접이 합격이 되면 2차 임원 면접으로 갑니다. 2차 때는 정말 정말 사람을 당황시키는 그 압박 면접을 좀 심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라고 물어보셨고, 먹방 컨텐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승무원인데 자기 관리 못하지 않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서 자기 관리 할 수 있겠냐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만큼 살이 찌는 체질이다. 근데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저는 식욕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비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저는 지금처럼 먹방 컨텐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갑자기 막 연극영화과 나왔네요. 연기 잘해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좀 티키타카 하듯이 그냥 임원분들이랑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좀 꾸며내려고 하려고 해도 압박 면접으로 들어오니까 꾸며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에서 합격한 팁을 생각한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합격하고 OT를 하는데, 그때 임원 면접에 들어오셨던 전무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뽑은 거는 솔직해서 뽑은 거예요 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솔직한 답변이 제가 합격한 요인 중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를 할 때 아까 키워드 설정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했는데, 그 키워드도 좀 실제 제 경험을 살려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솔직하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발력이랑 대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비행을 하면서
안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비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이 승무원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연습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팁이 이렇게 두 가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2017년 2월에 졸업을 해서 18년 3월에 입사를 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저는 면접 스터디를 거의 매일매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어 회화 공부랑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스터디는 키워드 설정에 중점을 두고 했고, 그리고 저는 약점을 모두 다 버리고 그냥 강점을 살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외국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저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게 좀 특색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모든 답변에 다 녹여내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성이라던가 발음 같은 경우도 좀 준비를 그래도 4년 동안 배웠다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도 좀 살려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이랑 안 했던 분이랑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그게 일 센스랑 관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비스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승객을 대하는 그런 방법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동료랑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인턴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일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조금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봐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는 뭐 다들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울고 그랬었는데 그 관리 방법으로는 그냥 의심을 버리고 계획을 세워라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 불안감이잖아요. 내가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의심을 하는 순간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고 너무 힘들다면 그런 의심을 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걱정을 해봤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심을 할 생각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뭐 별거 없지만 그냥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걷는 거 좀 많이 걷고 뭐 헬스장 항상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비스 마인드도 솔직히 뭐 서비스 마인드를 어디 가서 배워요.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였고 영어 공부도 제가 뭐 회화를 막 잘하는 게 아니어서 회화 학원 다니면서 막 거기서 미드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한 문장씩 외우라고 하는 거 그냥 열심히 외우고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좀 큰 결과물을 내준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뻤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어둠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들 중에서도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점은 매 비행마다 멤버가 바뀌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학교 생활도 그렇지만 마음이 안 맞고 막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랑 비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막 하기가 싫어요. 비행 가기도 싫고. 근데 대신에 내일만 하면 돼. 이 생각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행만 끝내면 뭐 1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진짜. 뭐 그래서 좀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 공무원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라잖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저 사람도 안 잘린다. 약간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승무원은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이랑 비행하기 싫은데 해도 아니야 오늘만 하면 돼.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부분은 해외에 갈 기회가 많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승무원이 되려고 막 그렇게 준비했던 것도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마음 먹고 가야 하는 해외를 승무원은 뭐 일로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친한 동기랑 같이 이제 해외 레이오버를 가면 진짜 여행 온 것 같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업무의 연장선이 없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첫 비행 때 진짜 놀랐던 게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서 공항으로 다 이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다 집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이게 끝인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하고 그렇게 퇴근을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칼퇴근하는 것처럼 비행이 끝나면 그 비행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였든 그냥 끝입니다. 뭐 제가 뭐 면세를 판매를 했는데 잘못 판매를 해서 뭔가 이례적인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하면은 뭐 레포트를 쓰고 그 연장선이 생기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제대로 비행을 하고 제대로 끝이 났다 하면은 그냥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끝. 그래서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일할 때 쉰다. 이건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밤 비행을 끝나고 퇴근을 할 때 한 7시에서 8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 막 출근한다 하고 너무 싫다 하고 이러는데 난 퇴근해 하면 좀 짜릿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이겠죠? 그리고 뭐 평일에 은행 업무 보는 거,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낮에 뭐 햇살 받으면서 카페에 가가지고 막 커피 한 잔 하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좋게 생각하면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요. 가족까지 비행기값 90% 할인되는 거. 저는 이 혜택을 굉장히 쏠쏠하게 잘 이용해 먹었던 승무원이고 코로나 전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엄마 모시고 유럽에 갔다 왔어요. 그때 1인당 왕복 25만 원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이거 되게 저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뭐 할머니랑 제주도도 그냥 갔다 오고 제주도도 왕복 2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엄청 비행기 값이 싸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직원 혜택 받고 가는 게 진짜 쌉니다. 그래도 막 지금 엄청 할인한다 해도 직원 혜택이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은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갔습니다. 그 에어부산이 아시아나랑 연계가 돼 있는 그 자회사라 가지고 이제 아시아나를 타고 90% 할인 받고 갔습니다. 뭐 대한항공 가면 대한항공 거 타고 진에어 거 타면 대한항공도 그렇게 90% 할인 되겠죠? 그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스왑 제도가 있다. 이 스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승무원이랑 저의 스케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승무원의 스케줄, 저의 스케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일정이 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뭐 꼭 뭐 어딜 가야 된다 하면은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날 일정을 없애게. 그래서 그날 쉬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 전날 일하고 그날 쉬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 전날 쉬고 그날 일한 사람 하면은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바뀌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동기 비행 만들려고 수합을 해가지고 좀 여행처럼 2박 3일 뭐 2박 4일 괌 비행 다녀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수합제도 되게 쏠쏠합니다. 이거 또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그 멤버에 대한 스트레스도 수합제도를 통해서 좀 많이 해소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 비행마다 멤버가 바뀐다. 이게 단점인 게 그 매니저님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사원으로서 그냥 크루로 일반 크루로 비행을 다니고 있는데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비행을 하면. 그래서 그 분위기도 매니저님 따라서 비행의 분위기가 다 바뀌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매니저님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매뉴얼 적용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유상 좌석으로 좌석이 이동이 불가한데,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동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좌석을 이동해도 되지만 뭐 착륙하기 전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자리를 옮기는 게 완전히 금지가 됐지만 뭐 코로나 전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유상 좌석으로 좌석 이동이 불가한데 뭐 임산부 같은 경우 유도리가 있으신 분은 그래 그래도 힘드실 텐데 유상 좌석으로 옮겨 드리자 하고 옮겨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FM으로 매뉴얼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안 돼. 임산부라도 똑같은 승객이야.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게 조금 힘이 든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도. 근데 대신에 이런 부분은 눈치랑 센스가 좋은 분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이런 거를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년 딱 비행하면은 다 늡니다. 이게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인 게 정말 적응을 다 하게 되고, 저 또한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눈치가 생겨가지고 이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눈치껏 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 하는 부분이고, 많은 승무원들이.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게 단점이겠죠.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운동이 쉽지 않은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오래 일하려면. 그쵸? 그리고 남들 쉴 때 일하는 거, 이것도 단점인 게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나 1월 1일 막 이때 진짜 일하러 가기 너무 싫어요. 막 근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2019년 크리스마스 때 괌을 갔었거든요. 진짜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합리화 시켰어요. 나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괌 가서 일하네. 괌에 가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괌 가서 같은 크루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그래도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자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나름의 재미를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단점이죠. 어떻게 뭐 합리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점은 여기까지밖에 안 적은 게, 저는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단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단점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단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좀 스트레스를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는 딱히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봉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정말 조금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애매했던 게, 회사마다 연봉이 다르고 그리고 직급마다 또 다르고 비행 시간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날은 다른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조금 하는 날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 저 또한 매달 월급이 다 달랐거든요. 정말 크게 차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코로나 전에 연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급이랑 비행 보장 수당이라고 50시간 이상 하면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보장 수당인데 그 값 더하고, 그리고 비행 수당, 만약에 제가 뭐 60시간 일했다. 그럼 60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죠. 그 비행 수당은 거의 보통은 1시간에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코로나 전에 한 70시간 중반대로 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퍼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레이오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먹고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제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 돈을 뭐 체류비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국가마다 저희가 막 여러 나라를 갈 텐데 그 나라에 맞는 그 물가에 맞는 돈을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달러 통장이 따로 저희가 있고 그 달러 통장에 달러가 이제 지급이 되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착륙비가 뭐냐면 승무원 비행을 할 때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짧은 시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제일 위험하니까 그 위험할 때 너희가 일하니까 돈 줄게 하면서 주는 돈인 것 같아요. 뭐 저희 그냥 동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이착륙비는 그런 것 같고요. 이착륙비도 국내선, 국제선 따로 들어오고, 국내선은 착륙 한 번 하면 5,400원 들어옵니다. 제 사원 기준. 그리고 국제선은 7달러 들어오더라고요. 계산했을 때. 한 번 착륙하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후쿠오카를 가요. 그러면 부산에서 후쿠오카 한 번 갔죠? 그럼 착륙하죠? 그때 7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에서 부산 오죠? 그럼 부산에 국내니까 5,400원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을 계산이 되시나요? 제 말씀을 다 안 드렸나? 기본급은 사원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만 200만 원 초반대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비행 보장 수당은 50시간 이상 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랬을 때 한 50만 원 좀 초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행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시간, 뭐 70시간 자기의 그 개인 비행 수당, 비행 시간에 따라 수당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퍼듐은 보통 레이오버에 1박 3일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하면 50달러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계산으로 했을 때. 그리고 국가 물가마다 다 상이하고요. 이게 뭐 괌을 가면 많이 들어와요. 미국이니까. 근데 베트남 가면 조금 들어와요. 뭐 동남아라서 그런지 그게 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야간 퀵턴 수당이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타이베이를 야간 타이베이가 있는데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돌아오는, 뭐 잠자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밤에 출발을 해서 손님들을 내려주고 그 내려준 데서 바로 또 부산 들어오는 손님들 태워서 바로 부산 들어오는 그런 걸 퀵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야간에 퀵턴을 하게 되면 수당이 또 붙어요. 그러면 또 20불 정도 붙거든요. 그래서 뭐 야간 퀵턴이 없었던 달에는 이 수당이 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매달 다릅니다. 좀 너무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에 받았던 돈이 그 기본급 비행 보장 수당, 비행 수당으로 이렇게 세 가지 들어온 게 실수당이 290만 원 초반대였고요. 그리고 퍼듐이랑 이착륙비, 야간 수당 이렇게 다 받아서 35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비행을 많이 했을 때 보통 한 70시간 중반 정도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직급마다 다르고 비행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자유죠. 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무 애매해가지고 자플래닛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봉을 쳐보니까 이 정도 평균 연봉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사원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3,6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국의 하이난 아시나요? 싸냐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게 이유가 저희 승무원이 머무는 호텔이 진짜 커요. 싸냐 호텔이. 그래서 거기 안에 막 놀이동산도 있고 수영장도 엄청 크게 막 바다처럼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스왑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저랑 마음 맞는 매니저님,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에서 비행을 갔어요. 그러고 이제 싸냐에서 2박 4일이었었는데 첫날에는 이제 랜딩 비어라고 저희끼리 랜딩하고 나서 맥주 마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영도 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이난 싸냐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면접 스터디 지금은 활성화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카페에 전현차라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부산 서면 몇 시 면접 스터디 구합니다. 이러면 그냥 그 클릭해가지고 저 할래요, 저 참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연락해서 같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뭐 날짜 시간 잡고 거기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했었습니다. 네, 네, 전직, 현직, 차기 이래가지고 전현차 네입니다. 그냥 전현차 다음 카페 전현차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제일 큰 카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